코티솔은 우리를 공격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멈추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코티솔을 이해하는 순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몸이 아플 때 정확한 원인을 몰라도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저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많이 나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할 숀 텔보트 박사의 코티솔 조절법은 이 코티솔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울증,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만성 피로 같은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숀 텔보트는 운동생리학자이자 영양생화학 박사로 오랜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와 코티솔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집중해온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티솔을 분비해 지금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원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문제는 이 반응이 매일 끊임없이 계속될 때입니다. 코티솔이 높은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식욕이 늘고 특히 복부에 살이 붙고 근육량은 줄고 피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도 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에만 갇혀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육아와 가족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도망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스트레스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티솔을 조절하는 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코티솔을 조절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습관 가이드를 제시하는데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일상 속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오셨다면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숀 텔보트 박사의 코티솔 조절법을 통해 스트레스의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서문.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독자들에게 3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1.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스트라이크 1. 2. 당신은 적어도 하루에 8시간 이상 깨지 않고 푹 자는가? 그렇지 않다면 스트라이크 2. 3.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늘 살찔까봐 걱정을 한다고 한다. 당신도 그러한가? 그렇다면 삼진아웃.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삼진아웃에 해당한다. 정신없이 변화하고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빼앗기고 먹는 음식과 식이 조절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쏟아붓는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이 찐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데 특히 패스트푸드 같은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다. 또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더 쉽게 뱃살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당뇨에 더 쉽게 걸린다. 스트레스가 쌓인 사람들은 운동도 덜 하는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시간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운동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심장마비, 우울증, 감기에 더 잘 걸린다. 우울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가 우울증이나 면역력 저하, 비만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일까? 먼저 마감 시한, 돈 걱정, 교통 정체, 가족 간의 갈등, 짜증나게 하는 직장 동료와 같은 매일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소한 걱정거리들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런 반응들은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호르몬 분비에 예민한 변화를 일으킨다. 물론 코티솔이 가장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여겨지다 보니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 가운데 코티솔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코티솔은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것은 이 코티솔 호르몬이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에 실시한 연구 결과는 코티솔이 또 다른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복잡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방 저장 효소인 HSD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코티솔이 테스토스테론, HSD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스트레스는 코티솔 노출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한 식욕을 느끼고 결국에는 배에 살이 찐다. 2. 코티솔 분비량이 늘어나면 남녀 모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든다. 그리하여 성욕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며 몸이 피곤해지고 몸 이곳저곳에 살이 붙는다. 3.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몇몇 사람들은 혈중 코티솔 수치가 높지 않은데도 지방세포 내 코티솔 수치가 높은 탓에 살이 찐다. 지방세포에는 많은 효소가 있는데 특히 HSD라는 효소는 혈중 코티솔 수치가 정상일 때도 세포 내 코티솔 수치를 높여서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도록 만든다.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1. 살을 뺄 때 더 적게 먹고 더 많이 운동하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2. 스트레스가 몸을 살찌게 한다. 3.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유지하라. 살 빼기 퍼즐을 푸는 해법이 이처럼 단순하다고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나는 처음에는 혈중 코티솔 수치에만 관심을 기울였는데 혈중 코티솔 수치가 정상일 때도 지방세포 내 코티솔 수치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 후 지방세포 안에 있는 지방을 축적하는 HSD라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지방세포 안의 코티솔 수치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강력한 지방 저장 효소를 제거할 수 있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코티솔을 잘 관리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물론 여기서 기적이라 하면 진짜 기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생화학과 신진대사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매우 정확한 접근을 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마도 만성 스트레스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면 코티솔 분비량이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내려가는데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미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 살이 약간 빠지고 기운이 별로 없고 성욕도 약간 떨어지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현대인들은 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미묘한 변화들은 사실 비만이나 당뇨, 발기부전, 치매, 심장병, 암, 그리고 관련된 많은 질환들의 전조 증상이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코티솔 수치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신진대사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에 앞서 자신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점검해보고 내가 만든 명칭인 C형 성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C형 성격은 이 책 초판을 집필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용어로 늘 바쁘고 분주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코티솔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상승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C형의 C는 코티솔의 머리 글자 C다. 스트레스와 당신의 건강, C형 성격. C형 성격의 몇 가지 특징을 짚고 가자면 다음과 같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빨리빨리를 외치며 급히 서두른다. 24시간 동안 25시간치 업무를 하려 한다. 코티솔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다. 우울해한다. 피곤해한다. 성욕이 떨어져 있다.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 복부 비만이 있다. 이 중 당신이 공감할 만한 항목은 몇 개나 되는가? 이러한 특징들은 불길해 보이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해로운 효과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와 맞서 싸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코티솔, 신진대사. 코티솔이 너무 많은 신체적 폐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티솔이 꼭 해로운 물질인 건 아니다. 코티솔은 여러모로 콜레스테롤 혹은 인슐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물질들이 체내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소량만 필요할 뿐이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대사에 필요하고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 필요하다. 그리고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모하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생체 화합물 가운데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일정 양과 유효 시간을 초과하면 당신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코티솔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다. 에디슨병에 걸린 환자는 부신샘에서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분비할 수 없다. 에디슨 병에 있는 환자들은 스트레스 반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크 상태가 된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계가 급격히 쇠약해지고 여타 유사한 증상들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코티솔 수치가 너무 높이 오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낮게 떨어지지 않길 바라야 한다. 당신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마다 그것을 육체적 스트레스나 감정적 스트레스로 느끼면 당신의 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진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시작한다.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킨다. 비슷한 방법으로 매일매일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인체는 뇌안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모두 개입하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코티솔 생산량을 늘린다. 코티솔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많은 기능 가운데 하나는 에너지 생성을 위해 당, 지방, 아미노산의 방출을 자극하는 것이다. 코티솔은 간에서 글리코겐이 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자극한다. 지방세포에서는 코티솔 자극에 반응하여 지방이 분해되어 지방산이 생성된다. 지방 분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육에서는 아미노산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아미노산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내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간으로 보내져 당으로 전환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 시나리오의 주된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상당한 양의 근육이 소실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코티솔 대사의 모든 것. 이상적인 코티솔 대사란 스트레스 요인에 부닥치면 내분비계가 작동해 스트레스 요인을 다스리는 것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완료하는 것이다. 간단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분비 기관이 과잉 반응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만성적으로 계속 작동하면 내분비계는 결국 고장나게 되고 이는 건강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각종 질환 등을 점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스트레스 반응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동굴에서 살던 원시 시대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생존에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없었다면 인류는 맹수를 비롯한 포식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성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므로 이 과정을 다시 설명해 보자.
스트레스는 잠시 동안 호르몬 수치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근육을 심하게 수축시킨다.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반응이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을 인식했을 때 이것에 대항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빨리 달아날 것인지 결정해 상황에 맞게 몸이 스스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본능이 남아 현대에 들어와서도 마감 시간이 가까워 온다든지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생존과 관련 없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부닥쳐도 몸은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되고 이는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코티솔 분비나 혈중 코티솔 양이 체내에서 별탈 없이 잘 조절된다. 정상적인 코티솔 대사는 신체 리듬에 따라 일어난다. 즉 코티솔 수치는 24시간을 주기로 변동하는데 이른 아침인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고 한밤중인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낮다. 보통 코티솔 수치는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이때부터 하루 동안 점차 내려간다. 새벽 2시에 최저치에 도달한 코티솔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새로운 하루의 스트레스에 대비해 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 코티솔 주기에 변동이 생긴다는 사실이다. 야간 근무자들은 코티솔 수치가 깊이 잠을 자는 낮 동안 가장 낮고 늦은 오후부터 그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른 저녁 시간 사이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이는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양상과 정반대다. 또 하나 주지할 것은 이따금씩 방 근무를 하는 교대 근무자들은 이러한 코티솔 대사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규칙한 늦은 시간대 근무는 코티솔 대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면 주기만을 교란시켜 코티솔 수치가 떨어져야 할 때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다. 코티솔 수치는 에스트로겐 요법, 운동, 임신,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체중 감량에 사용하는 마왕이나 카페인 정도의 가벼운 흥분제로 인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 이제는 코티솔의 나쁜 면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당신이 읽어온 내용을 미루어 판단해 보건대 평상시 자신의 코티솔 수치가 높을 위험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 역시 코티솔의 피해자일 수 있다. 사실 초고속 라이프 스타일, 불충분한 수면, 패스트푸드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서구식 생활 양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 수준보다 높은 고코티솔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이냐 라고 묻는가? 그따위 코티솔 정도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잘못 알고 있다. 코티솔은 두려운 존재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높은 코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면 비만, 고혈압, 당뇨, 피로, 우울증, 기분 저하, 불규칙한 월경, 성욕 감퇴,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때마다 코티솔은 곧바로 활동에 들어가 두뇌와 근육이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혈류 내에 지방과 당 수치를 끌어올린다. 이 높아진 코티솔 수치는 스트레스 반응이 끝나면 바로 내려가야 정상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몸이 원래 만들어진 방식과는 맞지 않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넘쳐 흘러도 그냥 무시한 채 내버려두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몸은 축적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할 수 없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은 코티솔 분비를 더 왕성하게 만드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몸은 즉각적이고 단기간에 걸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적, 장기적으로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신체 내 대사 조절 시스템이 금세 붕괴되기 시작한다. 대부분 높은 코티솔 수치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들은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혈당 수치 증가, 혈압 증가, 그리고 체지방 증가 등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성 고코티솔 상태가 일으키는 결과 중에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특정 음식에 대한 식탐이나 식욕이 커지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입맛이 당기는 음식이 주로 열량이 높은 과자류나 스낵 종류라는 사실은 스트레스 반응이 교란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왜 건강에 나쁜지를 보여주는 일례가 될 것이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역할을 다하면 곧바로 없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 생활에서 불가피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우리 몸은 점차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동물들을 보라. 우리 인간들처럼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지 않다. 코티솔은 단지 퍼즐의 한 조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코티솔은 스트레스 반응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스트레스 반응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현상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코티솔은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보여주는 퍼즐에서 단지 하나의 조각일 뿐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몸이 코티솔에 노출되는 정도는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는 강도와 반응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코티솔이 분비된 다음에는 코티솔의 역으로 작용하는 테스토스테론이 코티솔이 높아졌을 때 생기는 이와 작용을 막기 위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된다. 여기서 유감스러운 점은 만성 코티솔 과잉은 기분, 근육량, 신진대사율 등을 높이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분이나 근육량, 그리고 신진대사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이중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코티솔, 저테스토스테론 상황이 되면 체중 증가는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작용을 하는 코티솔과 동화 작용을 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상호작용 외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지방 축적 효소의 활동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효소는 지방세포들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HSD라 불리는 이 효소는 임무를 다 끝내고 몸속에서 활동력을 잃은 비활성 코티솔을 독립된 개별 지방세포 내에서 활성 코티솔로 전환시켜 다시 활동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복부지방세포에 특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복부지방세포가 코티솔의 지방 축적 신호에 매우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코티솔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방 축적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립된 각각의 지방세포 내에서 바로 코티솔 신호를 받으면 이러한 지방 축적 반응은 특히 더 강해진다. 여기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되도록 피하며 스트레스를 아주 잘 통제하더라도 더 나아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까지 적절히 관리하면서 혈중 코티솔 수치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이 HSD로 인해 코티솔의 활성이 증가하면 지방세포 내에서 고코티솔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때 지방세포뿐 아니라 간세포 내의 코티솔 수치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당뇨 위험의 적신호이다. 테스토스테론, 코티솔의 또 다른 차.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적정비 유지하기. 코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각각의 수치보다는 두 호르몬의 비가 더 중요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상대적으로 코티솔은 낮고 테스토스테론은 높은 상태가 좋다. 이를 동화 상태라고 하는데 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높이는 상태로 운동선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오랜 기간 건강하게 지내려면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란 의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시험을 봐야 한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코티솔을 올리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영국의 브리스틀 대학의 연구자들은 코티솔은 증가하고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즉 코티솔, 테스토스테론 비가 증가하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했다. 영국에서 실험 연구 대상자가 45세 때부터 59세가 될 때까지 16년 이상 연구한 결과가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바 있는데 여기서도 코티솔, 테스토스테론 비가 당뇨의 전 단계인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다. 덴마크 연구자들은 코티솔, 테스토스테론 비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벽이 두꺼워져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심장에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을 확인했다. 테스토스테론과 노화, 여성의 폐경과 남성의 갱년기. 50살 무렵이 되면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은 폐경은 없지만 역시 테스토스테론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좀 더 급격히 감소하여 이른바 남성 갱년기라고 일컫는 시기로 돌입한다. 이 시기에는 남녀 모두 호르몬 생성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30%가 넘는 사람들이 호르몬 감소에 따른 확연한 증상들을 경험할 정도로 테스토스테론도 감소한다. 테스토스테론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후는 삶의 자세 변화, 기분 변화와 활력 저하 및 성욕 저하다. 자연스러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기. 모든 종류의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지구력 운동도 적절히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텍사스 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는 신체 활동이 적으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여기에다가 스트레스와 코티솔의 상승이 동반되면 근육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동과 관련된 좋은 소식은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올리고 코티솔을 감소시키는 효과 외에도 스트레스 자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런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탈수를 피하는 것 역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인간 수행 능력 연구소 연구자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탈수 시에는 코티솔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게다가 코티솔, 테스토스테론비가 증가하고 신진대사의 동화 작용과 이하 작용 간의 균형이 깨져 지방이 몸에 축적되고 근육은 손실되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했다.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누그러뜨리기. 스트레스 관리와 회피. 우리는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우리 몸이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3가지 요소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가, 스트레스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 요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다. 이 3가지 요소가 스트레스 연구에서 조절인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생쥐 실험에서 낮은 전류에 자극을 가하면 생쥐는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위궤양이 생긴다. 다른 쥐에게 같은 실험을 하되 무엇을 씹게 한다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달리게 하면 코티솔 수치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며 위궤양도 생기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달리기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 밖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면 코티솔 수치는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제 2번째 스트레스 조절인자인 예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새벽에 갑자기 누가 당신을 깨워 비행기에 태운 다음 수천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서는 당신에게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심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당 수치에 변화가 생기고 물론 코티솔 수치도 상당히 증가한다. 만약에 하루 건너 한 번씩 몇 달 동안 이 짓을 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들까?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당신은 이 일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공수부대원 훈련소에서 실제로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 부대원들이 훈련을 시작할 무렵에는 공중 낙하를 할 때마다 코티솔 수치가 올라갔지만 훈련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요인이 예측 가능할수록 부대원들의 스트레스 반응은 훨씬 더 잘 조절되었다. 마지막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심한 코티솔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낮은 코티솔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려면 통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전기 자극을 피하기 위해 생쥐가 버저를 누르는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생쥐에게 계속 전기 자극을 가하고 생쥐가 버저를 누르면 몇 분 동안은 다음 자극이 지연되도록 했다. 만약 버저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생쥐가 버저를 눌러도 다음 전기 자극이 지연되지 않는다 해도 생쥐들에게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나타날 확률은 여전히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전기 자극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하자면 정리해고 기간과 같은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조건하에서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높은 불안정성과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반면에 정리해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다. 세 번째 조절인자, 즉 스트레스 요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조차 코티솔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스위스 치레이 대학 신경정신과의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걱정, 코티솔 노출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노출은 결국에는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캐나다 엘버터 암센터의 연구는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 행위인 요가, 명상, 이완요법이 전립선 암 환자와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과 수면의 질, 스트레스 증상을 빠르고 극적으로 개선했음을 보여준다. 독일 연구자들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요가 강습 같은 간단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만으로도 우울과 피로, 정력, 건강,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코티솔 수치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다행히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많은 기술이 있으며 그러한 기술 중에 몇 가지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 중에 많은 것들은 당신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되도록 휴대폰을 멀리하라.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당신은 전화기에 신경을 쓴다. 당신은 뇌에게 휴식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 적어도 가끔씩은 전화기에 신경을 끊어야 한다. 매일매일 짧은 휴가를 떠나라.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사무실 주위를 걷는다. 이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정신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낮추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다. 즐겁게 식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건너뛰거나 급하게 자기 책상에서 먹어치운다. 그러지 말고 건강식을 즐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라. 더 좋은 것은 직장 동료나 친구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면 좀 더 생산적, 능률적, 효율적으로 나머지 반나절을 일할 수 있다.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긴장을 풀어라. 게을러지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녹초가 되게 만드는 일 중독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역량 상담자로서 말하건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언제 일하고 언제 쉴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데 있다. 설령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너무 바쁘게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완요법과 완화요법은 당신을 재충전시켜 더욱 창조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줄 것이다. 마사지를 받아라. 스트레스가 심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호주 연구자들은 주일에 15분 마사지와 같은 단순한 요법이 코티솔 수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감을 줄여준다고 보고했다. 마이애미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마사지를 받은 후 코티솔이 31% 감소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하라. 일본 오사카의 과학자들은 스트레스가 높은 남성들이 온탕에서 목욕을 한 후 코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성들이 코티솔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상상하라. 교토의 일본인 연구자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상상함으로써 마음을 이완하는 이미지 유도 훈련을 하면 바로 코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일련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편한 심상을 편안한 생각으로 대체하자 감정이 안정되고 코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 UCLA 신경정신과 연구자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가치 긍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코티솔 반응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코티솔 수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여행을 떠나라. 짧은 여행도 코티솔 수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2박 3일간의 여행이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고 스트레스 수준과 코티솔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 교실에 등록하라. 스웨덴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요가가 남녀 모두에게 생리적, 정신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주 동안 요가 강습을 10회 받은 참가자들은 혈압과 코티솔 수치, 피로, 화병, 스트레스 정도가 개선되었다. 기도하라.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종교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고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코티솔 수치와 혈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을 길러라.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은 5분 동안 애완견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코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음악을 들어라. 프랑스 과학자들에 따르면 편안한 음악이 코티솔 수치를 현저히 낮춘다고 한다. 잠을 자라. 충분한 수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절 기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적절한 수면은 스트레스 반응 조절, 체중 감량, 활력 증진, 기분 전환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당신의 뇌는 하루 18시간을 자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어른이 되면서 당신의 수면 시간은 7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이는 수면 전문가들이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수면 시간보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적다. 뇌 생체 시계의 점진적 변화는 호르몬 분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며 10년씩 지날 때마다 당신을 더 늦게 자고 더 일찍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마다 30분씩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30, 40대가 되면 수면 주기에서 가장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80% 이하로 감소하며 50, 60대가 되면 깊은 잠이 짧아지고 끊어진다. 이렇게 부족한 수면은 당신의 코티솔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0대가 되면 밤 동안의 코티솔 수치가 30대 때보다 12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면이 코티솔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불충분한 수면은 코티솔 수치를 상승시키고 상승한 코티솔 수치는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한다. 이런 과정이 당신에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코티솔 수치를 높이며 대사 과정의 변화를 일으켜 당신을 만성질환으로 이끈다. 예일 대학에서 1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과도한 코티솔에 노출되고 그것이 인슐린 대사와 혈당 조절을 방해해 비만과 당뇨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실시한 비슷한 연구에서도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고혈압 발병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CLA의 수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코티솔에 과다 노출되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델타파가 감소하고 그러는 동안 코티솔 수치는 더욱 올라가고 민감한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스웨덴의 수면 연구자들은 수면 각성이 코티솔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코티솔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주 깬다. 이들은 수면 각성이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강도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수면 각성이나 불면증은 비만이나 당뇨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대사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독일 과학자들이 시행한 관련 연구를 보면 헬리콥터 조종자들이 잠을 줄이자 코티솔 노출이 80%까지 증가했다. 운동. 활동적인 행동은 만성적인 코티솔 노출로 인한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생성을 유발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불안함과 우울함에 대항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러너스 하이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듀크 대학의 연구자들은 하루 30분, 주 3회에서 4회, 4개월 동안 운동하는 것이 우울증과 불안증을 완화하는데 항우울제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애리조나의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운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코티솔 수치와 스트레스에 맞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은 여성일수록 젊고 건강한 여성이나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한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코티솔에 노출된다고 한다. 영양. 코티솔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되돌리려면 올바른 시기가 중요하다. 적절한 식사는 당신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신체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보충제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에페드린은 마왕에 들어있는 알칼로이드로 흰색이나 무색의 결정으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해서 기관지염, 백일해, 천식다의 치료에 쓰이며 각성제의 원료이다. 이 말은 콜라, 커피, 차, 와인, 초콜릿 혹은 맥주를 즐기는 즐거움을 완전히 끊으라고 맹세하라는 뜻일까? 절대 아니다. 너무 많은 카페인이나 관련된 자극제가 이미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여 불안이나 신경 과민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알코올도 카페인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킨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취할 정도로 마시지는 않지만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일으킨다. 이뇨작용은 우리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결국에는 코티솔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알코올은 밤잠을 자주 깨우며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중 감량과 유지를 목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다이어트 보충제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충제는 우리 몸의 코티솔 수치를 올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살을 빼기 어렵게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이어트 보충제에는 과도한 양의 자극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부분의 보충제가 몇 주 동안은 열량 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욕을 억제하지만 많은 양을 복용하면 신체 조직과 세포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신체는 보충제가 매개하는 자극을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때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코티솔 분비량을 늘린다. 이런 반응은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 적응을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 아래에 열거한 식이 보충제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매일 복용할 것을 추천한다.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C, 마그네슘, 칼슘. 코티솔 조절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코티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